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다 정당 아닙니까? 선관위에 등록된.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하죠. 민주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조대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1시쯤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난을 가지고 왔군요. 네, 강기정 수석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축하 전화는 받았습니다만은 축하 뜻과 함께 귀한 난타분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도 감사의 뜻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태국까지 먼 길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님 말씀이 있으셔서 간곡히 몇 자 적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함께 일하셨던 기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5월 국회 협치의 시금석이 될 거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온 과정에 고용보험법 처리라든가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 시기가 공통 일렬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절박함을 담아서 시행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저는 축하로 오신 줄 알았는데 주문도 많으시네요. 잘 상의해서 꼭 필요한 일이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좋네요. 그렇죠. 네. 네, 먼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지금 주영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자마자 어쨌든 20대 국회 아직 남은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야 간에 본회의 합의를 했죠. 20일부터 네. 합의했는데 주로 이제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했던 것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좀 약속을 했지만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청와대는 이참에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얘기, 민생 법안 처리할 것 같으면 좀 시행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당겨서 하면 더 효과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일하는 국회,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상인데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 국회 특히 패트 이후에는 거의 일을 못했잖아요. 네. 청와대도 마음이 급해요. 그 야당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 네. 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무수석이 인사하는 자리인데도 그래도 이거라도 좀 빨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웃음 속에 그 비수가 다 감춰져 있고 서로 칼질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원내 대표가 이 당 미래통합당이 현재 넘버원이고 그러면 이제 당 내에서 스펙트럼이 맨 오른쪽 강성 발언을 하는 그 강성 보수부터 또 합리적으로 당을 바꾸자는 중도 성향의 온갖 목소리까지 다 담아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원래 이제 이미지와 캐릭터가 좀 유하고 이게 점잖은 분이다 보니 넘버원이 되고 보니 이제 그 무게감을 왕관의 무게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180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우리가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네.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5월이 문 대통령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네. 문 열고 나서 첫 단추 어떻게 잠글까? 잘 될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저는 괜찮을 간단하게.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 구성부터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지금의 힘겨루기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상임위 구성하다 보면 상임위원장 몇 석 배분할 거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누가 가져갈 거냐 늘 힘겨루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전반기 국회 구성은 그나마 총선 민의를 반영합니다. 네. 오래 끌지 네. 않았습니다. 과거 선례가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총선 민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여야 간에 거기에 맞게 네.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야당을 하더라도 좀 힘 있는 야당 또 늘 여당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쪽에서 힘으로 나와 그럼 우리도 힘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딱 보니까 좀 약아져야 되겠다. 꼭 몇 대 맞고 덜어눕는 게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게 불리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당내에서도 요즘 보면 그래 어차피 180석 지금 국면이고 그쪽에서 다 하겠다면
180석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이 빈틈이 생길 때까지 헛발질할 때까지 좀 봐주면서 기다려보자. 전략적으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 좀 있다고 제가 좀 듣고 있어요. 네.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네. 잘 될 것 같아요 서로. 예, 이 서로. 180석을 가진 민주당도 이 오만하면 또 되치기 당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들, 의제들을 네.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또 야당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것은 흔쾌하게 수용할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아니, 저 5월 국회, 6월 국회 잘 갈 것 같습니다. 177대 103석이지만 예. 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지만 50대 42 정도잖아요. 국민의 민심은. 그러니까 중간에 4%가 이쪽으로 옮겨오면 맞아요. 뒤바뀌는 거예요. 4, 5%가 옮겨오면.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당선자? 네, 이낙연 전 총리로 하죠. 이게 더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 민주당의 네. 당선인 20여 명과 함께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는데 비공개 오찬회동인데 밑그림 있죠? 그림 들어와 있죠? 네,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이거는 식사하는 장면 없습니까? 저희가 촬영 스케줄이 있었는데, 네, 당연히 이낙연이라는 부동의 대권 주자가 그림 있군요. 네, 국회의원 당선인 20명과 만나는 장면은 뉴스입니다. 이제 뉴스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시기가 시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화제가 되는 의례적 행사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인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총선 때 내가 너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당신들이 나를 도와줄 차례요. 이런 정책 함의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역구마다 나도 지역구가 있지만 다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 도와드렸으니까. 후원회장 자체가 큰 어떤 메리트가 그렇죠. 되죠. 네, 네. 시민들한테는. 두 번째는 이낙연 계보라는 그 민주당 내 계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구축한다는 장기적인 포석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즘은 정치판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YS 계보, 그다음 상도동계, 동교동계처럼 정말 같이 박해받고 뭐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하면서 피로 매전 동지가 아니고 네. 뭐 힘센 사람이 밥 안 먹자 하면 또 계보가 돼요. 그래서 뭐 대세가 좀 흘러가니까 이낙연 계보는 뭐 금방 될 것 같고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는 이낙연으로 가서 이낙연으로 끝나는 게 좀 당연한데 민주당에서 원체 지금 뭐 180석을 가져보고 저 야당에서 이제 후보들이 안 보이고 지리멸렬하니 누가 나와도 이길 것 같으니 이제 당내에서 권력 싸움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한테도 조금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네.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누가 봐도 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권력 다툼은 안 그렇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많이 앞서 있습니다. 차기 대선 지지도에 있어서. 그러나 민주당은 늘 그 예를 들면 바람의 요소가 늘 있었고요. 경선 이변이라는 게 늘 존재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네. 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당대표하고 대권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당대표하면 뭐 여기저기서 계속 더 가뜩이나 이낙연만 보고 있는 카메라가 많은데 저는 어떤 게 더 나아요? 개인적으로 유불리가 다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바람 치고 또 기스도 나고 상처도 있고 네. 그러면서 흠집도 나고, 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단단해져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낙연식 정치, 이낙연이 꿈꾸는 나라 이 모습을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리더십의 형태 또한 수직적인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전하는 것이 더 남는 네. 장사다. 정면 승부를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출마하면 그냥 뭐 되는 건 아니요, 기정사실. 추대로는 아닙니다. 아니 물론요. 예, 경쟁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네. 유리하다고 그러면, 봐야죠. 네. 저도 뭐 현재 그 이낙연 총리의 원심력은 확고부동하다. 이건 뭐 막강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변수가 당내 변수가 있고 민주당이 원체 이제는 인원도 많고 또 원체 세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당내 투쟁, 권력 투쟁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분은 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이유가 지난번 이천 화재 현장에서 이분이 좀 잘못을 하셨는데 그때도 언론에서 다 지적한 게 이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당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이 잘하는 게 쉴드 이런 거 잘 치는데 아무도 쉴드 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분이 되게 외로운 게 아니냐, 당내 권력 기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혹시 저러다 낙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압도적으로 당내에서도 지지 기반이 있다는 걸 보이면 뭐 일사천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봅니다. 이게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이낙연 전 총리의 몫이지.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고 대선 가도에 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 물론이죠. 그런데 뭐 현재의 야당 수준을 바라봤을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 때도 각종 뭐 의혹이 나와서 우리 저기 보수 입장에서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했는데 다 합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낙연 총리가 살아온 과정 뭐 이런 걸 봤을 때 캐릭터를 봤을 때 도리어 이게 특징이 별로 없고 무난한 게 큰 변수 없이 흘러가지 네.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켜보죠. 야당으로 가볼게요. 동아일보에서 이번에 초선 의원들 150여 명, 그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한 건 야당 쪽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초선 의원들 41명 있는데 이분들이 다 투표한 건 아니고 한 30여 분이 신문에서 물어봤어요. 누가 대선 주자 될 것 같아요? 했더니 이거 보세요. 홍준표 30여 명 중에 홍준표 전 대표 찍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될 것 같아요. 당에서는 이미 네. 어려워진 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오히려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그- 눈에 띈 네. 것 중에 하나 또 황교안 전 대표가 4명이 꼽았습니다. 홍 전 대표가 옛날 사람이라면 황교안 전 대표도 몇 표 안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나왔고 제 이거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에겐 불씨는 살아있다. 이렇게 네. 왜냐하면 당내 기반이 있거든요. 아직은. 네. 그리고 황교안 어쨌든 대표의 공천에서의 영향력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의 수혜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황교안이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살아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야, 이제는 뭐 개혁 보수들이 이제 앞장서서 당을 주도하고 이제 진짜 이 총결집에서 이 진보 진영하고 한번 붙어볼만 하겠구나 이래 봤는데 이 여론조사가 딱 보니까 이게 일반 국민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지 싶었어요, 이게. 국민들과 현재 정치권의 고관여자들하고는 이 눈높이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황교안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미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느낀 게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들로 봤을 때는 한 1%, 2%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국회의원들 눈으로 봤을 때,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 황교안 전 대표가 물러난 지 한 달도 안 된 분이 이 1%, 2% 나오는 원희룡 지사보다도 절반밖에 안 났다는 거는 이미 이분은 이제 물러나는 지는 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참 이 보수 진영이 대선 후보 씨가 말랐구나. 그러다 보니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꺼낸 거예요, 이게. 총 결집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그동안 혁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내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이 이 상위권을 형성했다는 게 이분 토대로 혁신 경쟁을 하면 모두 소환해서 혁신 경쟁을 해서 한 명의 가장 강한 후보를 내면 그나마 진보 진영이 강한 후보하고 격차를 줄이면서 한번 겨뤄볼 정도 되지 않을까. 혁신 저는- 경쟁. 네. 저는 원희룡 카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말 나온 김에는 원희룡 지사의 가능성이나 한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원희룡 하면 이제 50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엘리트 출신이고요. 수도권에서도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합리적 보수 중도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이분이 정치적 성과가 크진 않지만 결정적 흠결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 하지만 이야기 사석에서 원희룡은 이게 문제야라고 이야기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원희룡이 뭘 잘했지 이것도 약간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은 덜 받지만 또 주목도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1위로 올라왔던 건 그만큼 좀 잠재력이 있다는 거고 나머지 후보들이 되게 식상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뉴페이스를 늘 선호합니다. 이 의원들은. 그래서 과거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 치면 이 시점에 1위 했던 후보가 누구였냐면 주로 안희정 이런 분들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초선 의원들이 원희룡 지사를 꼽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실제보다 이게 저평가돼 있다. 이거를 지금 알리는 거고
결국 원희룡 지사가 자신이 스스로 이제 극복해야 될 거는 이 전문가들이 알아봐주는 여의도 바닥에서 알아봐주는 그 잠재력을 이제 국민 지지율을 네. 끌어올려서 적어도 홍준표 정도는 넘어서야지 본인이 큰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거지. 네.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지켜본 사람으로 입장으로서 2007년도 대통령 경선 때 그때 이 양대 거대 후보 이명박 박근혜라는 큰 후보 틈바구니에서 완주를 하면서 3등을 했어요. 네. 그때 홍준표 후보를 2배 이상 표를 더 얻으면서 홍준표를 4등으로 밀어내면서 3등을 했는데 그때는 곧 그때 그 모습과 역량이었다면 이미 12년이 흘렀다면 지금 13년이 흘렀죠. 지금쯤은 대권 부동의 보수 진영이 대권 후보로 또 올라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MB 정부 때 소신 있는 행보를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느 그런 날. 것들을 본인도 이제 알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의 가장 큰 무기와 잠재력이고 그다음에 그 13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본인이 앞으로 메우고 국민들한테 메워서 어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말씀을 원 지사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남원정으로 좋은 주가가 말씀. 올랐잖아요. 네. 그 뒤에 그 모습을 사실은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못 보여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합당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면 오늘 끝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다 네. 그러면 최혜영 민주당 의원, 네. 뭐 김병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내일부터는 그렇게 불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관위 신고를 오늘 마친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민주당 영입 인사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아, 의원으로 그렇군요. 불러도 네. 전혀 손색이 없죠. 공교롭게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민주당이 또 저희는 영입. 원래부터 그래 봤어요. 네, 아니 뭐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뭐 친정이다 이렇게 예. 봤으니까요. 예. 이렇게 그냥 이게 뭐 회의 한 2번 하고 합당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네. 어쨌든 국민과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 과정이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어쨌든 끝나자마자 합당하겠다,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빨리 지킨 거라고 네. 근데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경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 간에 물어뜯고 뭐 적자 서자 다 다르다 그러고 싸우고 여기하고는 했어요. 아닙니다. 아니, 거기는 열린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네. 관계고 네. 더불어시민당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이렇게 그냥 사실 다 아니까 다 아는 사이니까 회의 한 2번 하고 박수치고 합당할 것 같은데 합당이 안 돼요. 합당하기로는 했어요.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실을 찾아갔고요. 네. 인사한 거죠, 서로.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합의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궁금해하는 것이 5월 29일 이전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다고 저희들 합의를 했습니다. 오인철 미래한국당 대표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당대당 통합을 고수하지 그거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인 겁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다 정당 아닙니까? 선관위에 등록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당대당 통합이죠. 당대당 통합은 주호영 대표랑 교감이 됐습니다. 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통합을 뭔가 민주당 자, 되겠습니다. 당대당 통합인 뭐 흡수 통합 이게 왜 중요해요? 아니면 전혀 왜냐면요,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저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건 거의 흡수통합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다 초선 의원들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비례가. 합칠 건데 당대당하고 뭐 무슨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비례가 다 네. 초선이기 때문에 지도부 구성에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당 통합을 한다는 얘기는 네. 지분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미래한국당의-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거 구성할 때 아니면 비대위를 구성할 때 이쪽에 미래한국당의 인사를 몇 명을 기용할 거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도 한 자리 주라. 상임위원장까지는 어렵죠. 왜냐하면 다 초선들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분들이 원하는 상임위가 있을 겁니다. 재선도 있죠. 저기 전주에 그렇군요. 네, 뭐 있습니다. 네. 정운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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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노른자의 상임위들이 있거든요. 그 배정도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사무직 당직자들 안배도 해야 하고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선 잡기를 하려고 하는데 통합당은 네.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
지금 원유철 그 한국당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리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등등. 만약에 원래 원내 교섭단체로 독자적으로 구성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고려하면서 힘겨루기에 지금 나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뭐 이게 무슨 당대 당입니까? 뭐 개파 대 개파면 몰라도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그 비례 정당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원유철이라는 분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 그렇게 지분을 요구하고 만약에 좀 더 뭐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요구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비례 대표는 전부 다 옛날 같으면 돈 싸들고 된 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옛날 같은 지금은 뭐 옛날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특혜를 받았는데 그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그냥 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시킨 대로 하고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벌써 그런 거 따지고 한다는 게 그럼 21대 국회도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원유철 대표 저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당선자 그 19명보다는 이분하고 지도부 몇 명이 지금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국회의원 5번, 이 젊은 분이 5번 정도 우리 당원들하고 보수 지지층이 밀어줬을 때 이런 행동하라고 밀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깔끔하게 국민들 상식에 아니, 맞도록 행동하는 게 맞다. 원유철 대표가 네. 당대당 통합을 해서 지분 예. 해서 이쪽에서 최고위원 1명 정도 나오고 예. 뭐 상임위를 뭐 좋은 상임위를 배치받는다든지. 근데 예. 본인은 며칠 있으면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원유철 대표에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라는 거는 뭐 마쿠 실세라는 것도 있는 거고 자기가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이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 도움을 좀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야 옛날에 내가 너 도와줬지 않느냐. 야 그런데 내가 뭐 부탁했는데 내가 가자는데 안 해? 배신자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의 빚을 많이 지우려고 하는 거고 이런 정치적 수를 가지고 앞으로 본인이 뭐 당대표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뜸들이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서 국민 눈살집 부려? 당 지지율 떨어져. 당원들 혹시 짜증나. 그건 저는 저 지적에 김대원 씨 지적에 아니, 조대원 네. 씨 지적에 좀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원유철 전 지금 대표죠. 대표가 5선 의원입니다. 근데 만 57세예요. 젊은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재판 중이시죠. 네. 아직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앞으로 이제 정치를 계속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선 비례대표도 재산 한 분이 있지만 초선 비례대표들은 뭘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네. 결국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 이분들의 개인적인 사욕 때문에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는데 혹시, 네. 더 이상 꼼수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는 안 저 돼. 뒤에 저분을 저기에 보낸 분은 황교안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닐 넘어간 것 거고.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 의원수가 19명이나 되는 작은 정당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원유철이라는 정치인이 미래통합당의 탄생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가. 그냥 사실 만들어진 정당에 갈 사람 없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굴 마담도 서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선교 의원을 보내서 사실 그 얼굴 마담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적 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자기 정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니 안 가려고 해서 이제 황 대표가 설득을 해서 이 자기 측근인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박아 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알력이 생기면서 이 물러나고 바뀌면서 또 보내려니 이 중진을 찾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거기 감으로써 나름 뭐 총대를 메고 간 거예요. 그럼 빨리 순리대로 해서 자기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물러나는 게 본인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이런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으로 TV에 계속 비친다는 게 도움이 네.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희가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데 너무 많이 넘겨짚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하여튼 국민들 눈에 보기에 깔끔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네. 뭐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금방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알겠습니다. 6월 달에 네. 넘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 개원 전에 네. 끝내야 하는 거죠. 자, 다음 주 월요일이면 5.18 40주년입니다. 네.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모두 광주로 가기로. 네. 네. 전부 다 광주로 가기로 했고 그날.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광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초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68명인가 네. 그렇게 많은데 이 광주라는 5.18 정신이라는 건 불의한 거였고 대동사상 이거는 이제 표방한 대표적인 민주 항쟁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선들로 하여금 뭔가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 이 부분들을 네. 모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이번 5.18 40주년 방문은 굉장히 뜻이 깊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또 당대표나 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과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또 총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호남의 빚이 있고. 네,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도 월요일 날 광주를 찾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달라진 분위기고요. 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해 미래통합당과 광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5월 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요.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 물러가라.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화가 난 광주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네, 제대로 기차를 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헌화 분양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여기까지 볼게요. 지만원 씨는 잘 있습니까? 저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죠. 작년 이맘때 벌어진 일입니다. 네. 아직도 뭐- 황정엽 씨가 5.18 때 내려와서 총 들고 광주 도청을 지켰다고 믿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분이 제 육사 선배인데 네. 22기고 제가 49기니 저희 생도 때 그 오퍼레이션 리서치 5월 책 배울 때 이분 그 책 가지고 배우고 이랬어요. 학자로서는 당시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좋게 보던 분인데 네. 어느 순간인가 본인이 이 문제 이제 5.18 문제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쪽으로 이제 매몰되니 이제 완전히 그 정상적인 판단을 아니,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 은퇴하시고 어디서 막걸리 드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 지난해 이맘때 자유한국당이 내치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끌려다녔어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분이 그 주장을 했잖아요. 네. 광주 시민들을 그 북한 특수군이 내려오는 광수 몇 번? 광수 몇 번. 312번. 그래서 손해배상 2억 원을 물었습니다. 네, 1억 그게- 몇천씩 두 번 했습니다. 네, 예. 그 2억 원 가까이 물었는데 그 뒤로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올려놨던 거 문제가 될 것 같은 거 다 내렸습니다. 글 같은 거 올려놨던 거. 그렇지만 소신은 변하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입장들을 네.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제 기억에 조대현 평론가가 최고위원 선거 나가셨을 때 네. 자유한국당에 예. 단상에서 우리가 광주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가 엄청난 야유를 들으셨죠. 뭐 사실은 부모님이 저희 대구 연설회장에 오셨는데 그 조대원 잡아가지고 가만두지 말라고 막 이렇게 수백 명이 몰려 있고 해서 부모님을 따로 못 만날 정도로 네. 상황이 좀 그랬는데 뭐 저는 그래서 제 참모들도 사실은 광주 가서 그렇게 5.18에 대해서 사죄를 하자 대구 경북에서 하지 말자 했는데 제가 대구 경북에서 하는 최초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사죄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야유를 받았지만 또 그 앞에 있는 단상에 앞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한테는 용기 있다 강단 있다 그리고 박수도 네. 받았어요. 예. 이번에 만약에 8월 전당대회 하면 나갈 생각 있습니까? 상황이 좀 두 바뀌었을 분이 것 미리 같은데. 조율하신 거예요? 네. 그 오해받는 말씀 잠깐 좀 하시고 네. 저는 뭐 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도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8 40주년이라 정치권이 엄중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요.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에게는 왜 이 질문을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정했냐면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마음속에 저는 분명히 그동안에 뭐 심지어 뭐 님을 위한 행진곡 못 부르겠다 뭐 이런 우리가 왜 저런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을까 했던 것을 바로잡지 않을까. 당의 새로운 리더가 된 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이미 뭐 언론에 인터뷰할 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 당 대표가 누가 선출이 되면 제일 먼저 5.18 유가족 단체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자. 우리가 여러분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고 역사 인식이 잘못됐는데 그런 부분을 단절하지 못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 이렇게 역사의 아픔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 분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권에 대한 꿈이 있고 수권 정당을 꿈을 꾼다면 그런 것마저도 끌어안고 나가야 된다. 네. 이걸 못하고 말로만 맨날 해본들 국민들이 가슴을 안 와닿다 보니 결국은 저 정당을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어쨌든 비대위가 들어오든 집권 그 당대표가 새로 뽑히든 간에 이런 문제는 정말로 제대로 좀 하고 이제는 뭐 피해자들이 그만해라 이제 할 때까지 네. 하는 게 맞다. 저도 한 말씀만 네. 덧붙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호남 고립화 전략 그것을 고수하는 순간 대권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고립화 전략에는 반호남, 반광주의 정서가 배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포기해야 하고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18이 네. 있으면 부마 항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구 시민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부마 항쟁을 무시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40주년이란 말은 40년 흘렀단 말이잖아요. 예. 40년 흐른 걸 역사가 이미 다 기록하고 법원이 다 단죄한 걸 끄집어내서 다시 왜곡하고 상처 입히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제 질문을 하셨어요. 제 마지막 질문 그거였거든요. 총선 사실은 호남 포기하고 갔잖아요. 다음 대선 호남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야당. 그렇죠.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가는데 가슴이 안 움직이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18을 호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남을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해달라는 얘기지 호남을 위해서 뭐 해달라 그 요구가 네.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만 피력한다면 그런 자세만 마음을 먹는다면 수도권 민심 움직일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조대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